저희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그 엔트러프러너십 관련해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할 거고, 이제 팀플레이는 없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사실 1조가 LTV, 코카가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1조한테 이제 다시 부탁을 했는데, 좀 얘기를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해왔어요. 새로. 지난주에는 코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카 얘기를 해서 어쨌든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마케팅 비용, 영업 인건비 비용, 검증 활동비 해가지고 도입연도, 그 다음 해 T1, T2 뭐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이제 분리를 해놨네요. 매년마다 그 고객 수가 이제 더 늘어가지고 그 고객 수로 나눈 거죠. 네, 나눠서. 근데 코카하고 LTV의 개념이 뭐죠? 일단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설명을 좀. 근데 1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카와의 LTV의 개념이 뭐예요? 우선은 고객 단위의 경제학이죠. 한 기업 고객이면 기업 고객, 그냥 컨슈머면 하나의 컨슈머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LTV라 하면 한 고객으로부터 그 고객 생애 동안 그 고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총 이익이에요. 그로스 마진. 그죠? 이익을 보고, 그리고 코카는 뭐죠? 고객 획득 비용은 한 고객, 그러니까 기업 고객이든 개인 고객이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죠. 예. 그래서 한 고객이니까 어차피 이게 에버리지로 우리는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버리지로 고객마다 들어올 수 있는 에버리지로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에스티메이션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애 가치 LTV가 고객 비용보다 획득 비용보다는 커야 앞으로 계속해서 고객이 늘어나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익이 더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면 이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수익이 계속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어쨌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객으로 나눠서 어쨌든 평균 고객 획득 비용을 구했어요. 고객 획득 비용을 구했더니 원년도에는 2억 9,500만 원이 들어가고 9,400만 원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고객이 늘어나니까. 그죠? 고객이 늘어나니까 평균적으로 고객 획득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한 고객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럼 LTV는 뭘까요? 자, LTV는 이게 사실 1, 2, 3, 4, 5년짜까지 구하는 이유가 LTV가 이제 무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5년으로 막은 거예요. 5년으로 막아가지고 5년 동안 들어갈 고객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그 이익, 순이익, 그로스 마진을 갖다가 순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LTV 값이거든요. 고객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총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애 가치잖아요. 그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는 거 상관없이 생애 고객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따진 겁니다. 따져서 이걸 하고 여기에 자본 비용 개수를 넣어서 자본 비용이 이제 있으니까 자본 비용으로 깎이는 거죠. 그죠? 자본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대출이나 또 그 투자를 받았을 때 그 투자 받은 비용 어쨌든 회수가 돼야 되니까 그 비용을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재무적으로 50%라고 생각했을 때 개수가 이렇게 돼서 이 개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낮게 되죠, 이익이. 그리고 이걸 총 더했을 때가 이 LTV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고객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총 이익의 합이. 그렇죠? 그럼 LTV 값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걸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LTV 값이 결코 여기 낮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연 구독료를 받고 또 환자 매칭하는 것까지 또 따로 받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걸 해주기 위해서 그래 매년 연회비 내. 그죠? 연회비도 만만치 않아요. 3억 4,200만 원이에요. 병원 하나당 받을 수 있는 연회비가 저 솔루션 가지고. 어차피 뭐 초창기는 뭐 어쨌든 뭐 저기 파일럿으로 간다 치고 하다못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3억 4,200만 원은 연회비 치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매칭할 때마다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 구독료 매출을 뭐 연구 계약, 이 매칭할 수 있는 연구 계약을 뭐 예를 들어 맥스 한 50개까지 해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연 구독료로 책정을 한다든지, 그게 넘어가면 매칭당 또 뭐 일정 부분 엑스트라 머니를 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에는 이건 좀 실제 인터뷰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실제 그 병원의 사정상 이런 거를 이 정도로 이걸 낼 수 있는 뭐 가치는 있다고 봐도 실제로 이 정도를 낼 수 있을까. 파일럿 지나고 나서 현실이 됐을 때 그거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이 부분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두 번째를 환자 매칭 매출을 빼고 연 구독료로만 일단 해가지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억 정도? 5, 6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토탈.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나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다시 얘기한 건데, 그래서 LTV는 뭐냐면 이게 오류가 난 거죠. 어쨌든 LTV는 그 한 고객으로부터 업셀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로 그냥 쭉 가는 거죠. 생애 그 고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애 동안 나올 수 있는 총 이익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로 돼요.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코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이거는 이 얘기는 좀 그걸 봐도 충분히 LTV와 코카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도 LTV와 코카가 충분히 벌어지고 있어요. LTV가 충분합니다. 제가 봐도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코카 쪽에서 나온 그 여기서 예측했던 뭐 매년 뭐 그렇게 늘어나는 고객들, 기업 고객이면 이제 병원 고객이 되겠죠. 병원 고객이 늘어나는 그 프로젝션대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코카는 이제 밑으로 빠질 거고요. LTV는 위에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지난주에 2, 3, 4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래프가 나왔던 것 같은데 1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덜 돼서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조 선수들 이해하시죠? 1조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또 네.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자 지난주까지 해서 스타트업 프로세스 빌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제가 뺄 거 좀 빼고 넣을 거 좀 넣고 해 가지고 이제 나름의 방식대로 스텝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MVP 전까지의 단계까지를 이제 그 팀플레이 하고 다 해 가지고 지난주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좀 뭐 여러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교수님들마다 이제 뭐 강조하는 바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엔티프레절, 저하고 아마 빌 교수님 또 이제 아마 엔티프레절 관련해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가들한테는 어떤 사실 그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어떤 세계를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봤을 때 엔티프레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 내가 오늘 책을 가져온다라는 걸 제가 또 깜빡했어요. 이거 전자책으로 봤다는 분이 누구지? 네. 끝까지 다 봤어요? 오, 그럼 다 아시겠네? 네. 나는 사실 다 못 봤어요. 그 한 700몇 페이지 되는 거를 다 못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보고 끝냈던 것 같은데, 다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예요.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래서 이 사람이 196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대중화시킨 사람이거든요.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저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사상계와 경제계에서 히트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스완의 약간 상대적으로 이 블랙스완을 조금이라도 뭔가 완충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엔티프레절이라는 그 개념을 써서 이걸 내놨습니다. 죄송해요. 2007년이구나. 내가. 근데 사실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나온 건 그 전에 나왔거든요. 1960년대, 70년대 나왔는데, 그거를 이 블랙스완의 책으로 대중화를 시킨 사람이 이제 2007년도에 이걸 냈고, 이 책은 2013년도에 나온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 한 4가지 정도 꼭지만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 나머지 것들 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뭐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아마 뭐 1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블랙스완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블랙스완 들어본 사람? 네. 아니야, 안 들어본 사람, 못 들어본 사람. 꽤 되네요. 못 들어본 사람들도. 블랙스완은 뭐냐면, 사실은 저게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흑고니라고 그런데요. 흑고니. 그래서 왜 흑고니냐면, 17세기 말에 어떤 탐험가가, 네덜란드의 탐험가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하다가 그 블랙스완, 흑고니를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거기는 흑고니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은.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이 종은 나타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그냥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유래가 돼서 나온 게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거고,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분야에 쓰게 됐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드문 사건으로 그 리스크를 측정하거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하면 충격이 엄청납니다. 발생하면 충격이. 그리고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꼭 예측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도 아니면서. 네, 그걸 블랙스완. 대표적인 블랙스완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주요. 모기지론. 예?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맞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블랙스완이고 또 최근에도 있었죠. 정치적으로. 예? 12.3 탄핵 사건도 사실 블랙스완이었죠. 탄핵을 일으킬 거라고는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의 뭐 예상 많이 못했을 거로 예상했다는 사람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정치인들은 또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죠?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그 전에 뭐 국지적으로 감염병 발생해가지고 끝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줄 알았죠. 2, 3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전혀 몰랐죠. 엄청났죠. 그 충격이. 대표적인 블랙스완.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뭐죠? 브렉시트. 그죠? 영국에서 EU 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었거든요. EU를 주도했던 국가가 영국이었어요. 그죠? EU를 주도했던 국가가 영국이었는데 세상에 걔네들이 국민투표해가지고 EU를 탈퇴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 나라가. 그래 놓고서 나중에 또 뭐냐면 그걸 또 후회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파장이 워낙 크니까. 그 파장이 그럴 줄 몰랐나 보죠. 대표적인 브렉시트, 대표적인 블랙스완이 브렉시트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또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가 대표적인 또 블랙스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구하고 붙었을 때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45대면 지금이 47대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론조사들 어땠어요? 거의 95% 이상의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이긴다고 한 거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차이로 이겼어요. 그것도 그냥 뭐 간발의 차이도 아니야. 선거인단이 그래도 꽤 차이가 많이 났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 되게 많았던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표적인 백인이니까 미국의 뭐 전체 백인 아직도 뭐 한 60% 이상, 65%까지가 백인이라는데 또 백인의 또 저거를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거기다가 뭐예요? 저소득층이 이제 기존 그 기득권층에 이제 그때가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저소득층이 기존 그 민주당 정권을 또 이제 탈피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 캠페인이 또 먹혀 들어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워낙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행태나 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전혀 이기질 못했는데 정말 블랙스완이 생긴 거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일종의 블랙스완 중에 하나죠. 뭐 갑자기 그 비선 실세가 드러나는 바람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 벌써 이제 박근혜 탄핵도 대통령 탄핵도 이제 벌써 탄핵 두 번째기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12.3 탄핵 계엄 때문에 나타났던 탄핵이 워낙 파장이 커서 그런지 요즘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거 미국에서는 이게 저게 뭐냐면은 저거 그 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미국에서 하는. 근데 미국에서는 한 3가지 등급의 그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제일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게 이제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 빌려주는 게 이제 뭐 RTA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야 니네들 또 이제 저기 집 가질 수 있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봐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도 이걸 준 게 바로 서프라임 단계의 담보대출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장려를 하니까 그리고 금리가 보통 이제 프라임하고 이 서프라임하고 금리 차이가 한 3%, 4% 정도 차이 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좀 비싸더라도 저소득층이니까 뭐 우리가 좀 감당할 만해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이 그나마 그래도 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론이죠. 예.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딱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딱 조짐이 아주 깊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년 만에 4.5%가 올라가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1.0에서 제가 알기로는 5.5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비우량 이쪽에 되면 대출 계속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소득층이 이거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는데 그거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예,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거시경제를 봐야 되니까 그냥 계속 인플레이션은 계속 나타나고 조짐이 이상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고 이제 자빠지기 시작한 거죠. 저소득층 이 서프라임 그 모기지를 받았던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빌려줬던 은행부터 이제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아시죠, 여러분? 체인으로 다 엮여 있는 거 계속해서 중앙은행까지 같이 그냥 이 서프라임 모기지 하나 가지고 요 상품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아주 난리가 난 케이스가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온 거죠. 어쨌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 블랙스완이에요. 그래서 블랙스완은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비즈니스에도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블랙스완은 아주 예전에는 없었어요. 별로 크게 이렇게 있어도 막 띄엄띄엄 대공황 뭐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들었죠. 대공황, 5.1 파동 뭐 이런 게 다 블랙스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요? 적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요즘에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계속 와요. 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또 언제 어디서 뭐가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 블랙스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블랙스완이라는 책은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그 분명히 뭐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면서 블랙스완이 이제 올 수 있다. 오는 어떤 조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블랙스완을 조금이라도 그런 블랙스완이 예외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블랙스완이 올 것 같다. 약간 조짐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엔티프레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엔티 프레저는 뭐냐면 프레자일이라는 용어 알죠, 여러분? 영어로 깨지기 쉬운 이런 거 도끼로 내려치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깨지기 쉬운 그게 프레자일이에요. 근데 엔티 프레자일 어찌 생각하면 반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티 프레저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엔티 프레저 책을 처음에 첫 장을 딱 넘기고서 첫 번째 착 나온 글이 뭐냐면 이거예요. Wind extinguishes a candle and energizes fire라는 건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은 촛불 하나를 꺼뜨리지만 불을 더 타오르게 한다. 여러분 산불 아시죠? 산불. 산불이 바람을 타면은 대책 없어지는 게 산불이죠. 원래 불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사실은 불은 촛불은 또 꺼뜨릴 수 있어요. 바람이. 그죠? 희한하게. 근데 실제로 불 자체는 바람을 무지 좋아해요. 불 자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감이 와요? 엔티프레저리 뭔지? 이제?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좀 더. 그래서 불이 돼서 바람을 맞이하라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 세상에서 충격으로 혜택을 보는 것들이 많죠. 세상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들이 많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변성이나 무작위성, 무질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더 번창하고 강해지는 거. 야, 그런 게 있나?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저렇게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죠? 근데 그럼 더 강해진대. 모험과 불확실을 좋아하고 리스크를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엔티프레저리라는 겁니다. 프레자일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그냥 충격을 가하면 부서지면 그냥 프레자일이 돼버리는데 엔티프레저는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뭔가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게 바로 엔티프레저리예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엔티프레저는 레질리언스하고도 다른 얘기예요. 레질리언스는 뭐냐면 그냥 한번 충격을 가하면 가했다가 딱 복원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딱 오는 거. 그게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거든요. 레질리언스.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 거는 프레자일이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레질리언스고 뭐예요? 엔티프레저는 충격을 가하면 더 강해져. 더 강해져.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화 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혁명, 기술 혁신, 경제적인 성공, 기업의 생존, 박테리아 생존, 인간의 몸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엔티프레저랍니다. 여러분 저기 병에 걸려 제가 한번 예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운동하다가 한 3개월이 뭐야?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거의 목발 짚고 뭐 처음에 휠체어 타다가 목발 짚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아킬레스건 끊어져 본 사람은 아마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한 9개월 동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하나도 못 써요. 이걸 하나도 못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활을 하려고 이제 할 때 딱 보니까요. 이제 오른발이 끊어졌는데 세상에 오른발과 왼발이 그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근육이 쏙 빠진 거야. 뭐 전혀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인간의 몸이 그래요. 인간의 몸이 병원에 누워서 아니면 병 때문에 누워서 한참 오랫동안 있으면 근육이 다 빠지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실상은 엔티프레저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충격을 가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무기체의 경계가 바로 엔티프레저리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충격을 가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유기체들은 안 그래요. 충격을 가하면 물론 뭐 충격을 너무 세게 가하면 인간도 뭐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에 의해서 인간은 더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유기체들이 다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까 얘기했던 진화, 혁명, 기술 혁신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엔티프레절하다라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호르메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호르메시스가 뭐냐면 소량의 독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을 해가지고 유익하게 작용하는 게 호르메시스예요. 대표적인 게 마약 성분의 그런 의약품 같은 거 잘 아시죠? 네. 다량으로 하면 당연히 뭐 큰일 나죠. 근데 소량으로 했을 때 오히려 유익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호르메시스 현상 자체가 일종의 엔티프레절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충격을 가해서 이제 과잉 반응으로 촉진하면서 유익하게 작용하는 거. 채소의 비타민하고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채소 하면은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비타민이나 이런 거 얘기하죠. 채소 안에 들어있는 뭐. 근데 사실 어떤 과학자들은 채소 안에 있는 독성 물질, 그 독성 물질이 인간을 더 유익하게 한다. 그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칼로리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있으면. 호르메시스. 자,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뭔가 이제 충격을 가했을 때 이제 정신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이 오는 거. 근데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인데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외상후 성장이 있어요, 정말로. 네, 스트레스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성장해지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우리 볼까요? 외상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뭐 예를 예전부터 막 그 들어본 얘기들 많잖아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죠? 필요가 혁신을 낳는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곤경의 과잉 반응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많은 뭐라 그럴까요? 필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받았을 때 그런 스트레스 라면 스트레스일 수는 있는데 그걸 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논문 쓰거나 실제 공학 쪽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개발하고 막 할 때 실제적으로 되게 노력 열심히 하잖아요. 그 노력 없이 되나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저거 사실 뭐냐면 옛날 노래 이름이에요. 그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는 알 거예요. 저기 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그 가요적인데 그 배철수 백캠을 진행하는 배철수와 이제 배철수가 예전에 있었던 송골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같이 리드싱어였던 사람이 구창모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솔로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거 히트 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노래. 배고픔이 발전을 낳는다. 곤경은 천재를 일깨워준다. 고난은 축복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 뭐 요즘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게 일종의 엔티프레절. 여기서 보면 외상후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적인 방법은 어때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혁신을 한다 하는데 그럼 뭔가 충격을 가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이나 뭐 흔히 뭐 우리 나심 니콜라스 형님이 얘기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유명한 혁신 강의 이런 걸 들으면서 혁신을 하려고 한대요. 이건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은. 혁신을 낳을 수가 없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지. 엔티프레저라는 현상 생각을 갖고 이제 가려면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바람을 맞을 자세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안함은 쇠퇴로 가는 지름길이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잉 반응 아까도 얘기했겠죠. 호르메시스도 일종의 약물의 과잉 반응이었죠. 이게 일종의 엔티프레저 현상입니다. 진짜 많은 부분에 과잉 반응이 일어나요. 과잉 반응이. 아일랜드 혁명가의 가사에 이런 게 있대요. 바리케이드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보통 데모나 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그죠? 그걸 과잉 진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일어나죠. 사람들이. 더 일어납니다. 더 강해져요. 네. 그게 엔티프레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그 두 사람의 사랑 얘기. 정말로 그 집안이 반대를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네. 차갑게 될수록 더욱 집착해요. 희한하죠? 일종의 엔티프레저 현상. 이거 비밀인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희한하게 그거는 진짜 빨리 퍼져요. 그런 얘기는. 정보도 엔티프레저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자기가 뭔가를 하나가 딱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을 때 그거를 막 감추려고 해요. 그죠? 어떻게 하든 그걸 무마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예. 더 커져서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종의 엔티프레저라는 현상. 금서. 이 저자 자신도 권력과 영광, The Power and the Glory라는 아주 유명한 그레엄 그린의 책이거든요.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되게 좀 약간 그 카톨릭계에서는 뭐 지금도 금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저도 읽어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젊었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저건. 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금서이기 때문에 읽게 되는 거예요. 더 궁금하잖아요. 예전에 제5공화국 시절에 그 학생들 데모 많이 하고 권력에 저거 할 때 그때 금서가 되게 많았거든요. 민중서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때 당시 저희들 얘기로는 민중서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정말로 많이 돌려보고 막 했었어요. 몰래 갖고 다니면서. 과잉 반응.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안티프레절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유기체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엔티프레절한 습성이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하여튼 많은 분야에서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그게 전부 다 엔티프레절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저자가 얘기해 생명의 신비는 마티에 엔티프레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도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또 우리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 우리 형님이 또 이제 그리스 신화를 또 찾아가지고 또 프레자일한 거,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한 거, 그 다음에 엔티프레절한 거를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쫙
얘기를 해줬어요. 먼저 프레자일한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원전 4세기래요.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참주, 뭐 성주겠죠. 성주 같은 사람이겠죠.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이 바로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측근. 성주의 측근이니까 얼마나 까불고 돌아다녔겠어요. 성주의 백만 믿고 엄청나게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이 성주가 저러다 큰일 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누구 옆에 붙어 있다가 그 사람만 믿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래도 그 디오니시오스 2세라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좀 현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모클레스 얘를 갖다가 어떤 연회에 초대를 해가지고요. 너는 네 자리 오늘 여기야. 그래서 네 자리 여기를 딱 앉혀요. 앉히는데 위에 이렇게 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말총에 달려가지고 칼이. 그래서 이 말총이 얼마나 강건함에 따라서 이게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그리스 신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주의 권자가, 나의 권자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칼이. 그래서 이 칼이 고요하게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블랙스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프레자일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과도한 성공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형벌.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그런 일을 겪고 있죠? 네.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총의 강건함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 리처드 웨스톨이 이제 1800년대에 그린 그 다모클레스의 칼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프레자일한 거를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레질리언스. 레질리언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불사조가 레질리언스예요. 불사조가 뭐예요? 불사조가 고대 유대인들과 이집트인들의 전설의 새라고 합니다. 파괴되는 순간마다 다시 살아나죠. 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바로 불사조죠. 그래서 이게 레질리언스, 일종의 레질리언스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레질리언트 해야 돼. 응? 언제 어떤 충격이나 어떤 그 시련이 와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레질리언스만 얘기하거든요. 그걸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티프레저론. 엔티프레저론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히드라라는 게 있어요. 히드라라는 거. 히드라라는 레르나라는 호수에 사는 뱀처럼 생긴 생명체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요 히드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머리 하나를 자르면 머리가 두 개가 생겨요. 그게 히드라의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히드라는 뭐예요? 자기한테 위협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엔티프레저를 얘기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과 성공에 따른 위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고요하면서 냉혹하고 불현식적으로 위험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랙스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게 프레자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정교해지죠, 지금. 얼마나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지금. AI가 어떻고 우주 항공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모든 게 다 전문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붕괴에는 취약해진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레자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공이 주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쇄를 위한 높은 수준의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히드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프레자일한 형태가 또 뭐가 있죠? 프레자일을 또 이제 지금부터는 엔티 프레절에서 프레자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프레자일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여행 패키지에서 파생된 프레자일한 형태가 바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여러분 저기 그 여행 같은 거 갈 때 여행 패키지 많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행 패키지 이용하면 되게 편하죠. 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루트, 뭐 먹는 거, 보는 거, 다 시간도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여행이 맞을까요? 사실? 그 대표적인 그래서 뭐냐면 여행에서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무작위성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편안함으로 이제 여행할 수 있게 다 효율적으로만 강조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행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패키지 여행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보면은 뭐 비행기 티켓은 당연히 끊어야 되고 호텔 정도는 끊지 않을까? 뭐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이 이동성이 필요하니까 렌트카 정도? 그리고 나서는 거의 뭐 계획이나 이런 걸 저는 세우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람마다 뭐 다 다르죠.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행위를 배우가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고 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대표적인 프레자일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행 패키지로 얘기한 거지만 국가 예산, 그리고 교육 제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뭐 연구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투어리스티피케이션화 돼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티프레절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예측한다면은 내 삶은 어떨까요? 우리 그 신예원 학생? 네. 날마다 벌어지는 일을 본인이 예측할 수 있다. 미리. 그러면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루할 것 같으세요? 진짜로?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죠? 동감하시나요? 동감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웨인 다이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1만 일을 살았다면 그날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재탕해 오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볼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의 형태가 이렇게 예측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래서 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는 측면이 하나의 프레자일한 형태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은 아까 얘기했던 블랙스완은 프레자일의 결과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만큼 우리가 얘기한 그 프레자일한 것들이 블랙스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칠면조 문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책에서. 네, 위대한 칠면조. 자, 칠면조를 1000일 동안
정말로 주인이 애지중지하면서 잘 먹입니다. 네. 그럼 칠면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아, 우리 주인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나 보구나.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매일 쌓이게 됩니다. 칠면조가 생각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추수감사절이 딱 다가왔을 때 갑자기 주인이 칼을 들어대죠. 네.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신뢰가 싹 무너지면서 이제 블랙스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칠면조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위대한 칠면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의 부재를 부재의 증거로 착각을 한다 라는 겁니다. 증거의 부재를 부재의 증거로 착각한다는 것. 증거가 없는 것을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없는 것으로, 아예 비존재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게 바로 위대한 칠면조의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칠면조 문제에서의 시사점은 뭐냐면요. 프레자일한 사람. 여러분이 프레자일하게 되면은 나쁜 소식은 쉽게 눈에 띄지가 않는 게 바로 프레자일한 사람들이 흔히 보고 있는 착각들, 보고 있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대한 칠면조의 문제가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티프레저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은 있잖아요. 과거의 역사나 데이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블랙스완, 코로나, 쓰나미, 지진, 전쟁,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미리 예상 못한 것을 탓하지 말고 이게 현재 상황이 프레자일한지 아닌지 그거라도 파악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블랙스완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약간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프레자일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프레자일한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엔티프레절,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들어봤는데 엔티프레절은 정말 익숙하지가 않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가? 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엔티프레저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체계나 시스템들이요. 무작위성이나 스트레스,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려고 또 그런 시스템을 또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금융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확실성이 딱 일어나면 주가가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불확실성이나 무작위성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누르면서 경제, 건강, 정치, 교육도 거의 모든 것을 다 시스템화시키고 프레자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저건 아닌데 나하고 생각이 틀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엔티프레저에 대한 개념들을 일단 설명하는 거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그 사상을
여러분한테 이제 그대로 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엔티프레절에 익숙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베드. 프로크루스티안 베드라는 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거. 이거 혹시 아세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많이 들어본 사람은 이거 많이 꽤 유명한 이름 얘기인데, 이거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온 여관 주인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거든요. 이 여관은 있잖아요. 침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그래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 손님이 만약에 그 침대보다 길잖아요. 그러면 잘라요. 발을 잘라 침대에 맞춰요. 그리고 침대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늘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침대 길이는 어떤 손님에게도 꼭 맞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유기체들을 간단한 기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일화, 근사화, 축소화 하기 쉽다라는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네. 이거 어마무시한 그림들이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제가 어디서 갖다 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안정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한폭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가 인간 환경을 지배해야 되고 울퉁불퉁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 가는 게 바로 이제 일종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엔티프레저를 싫어해요. 그런 그 자체를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무작위성이 내재된 우리 생태계는 무작위성이 무조건 내재가 돼 있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걸러낸다고 그게 완벽하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인신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출해내려고 해요, 인간은. 그래서 엔티프레저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자는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근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근대. 시대적인 근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우리 근대가 바로 어설픈 합리주의로 이렇게 특정 지은 시대 정신이다 해서 근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자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엔티프레저를 싫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대에는 인간이 사회를 이해하고 또 지배하고 따라서 모든 사회에 나오는 모든 제도를 설계 가능하다. 이제 완벽하게 설계 가능하다라고 믿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건 좀 저자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측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근대는 효율적이고 유용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든 싫든 간에 인간의 길이를 축소시켜야 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라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근대는 엔티프레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엔티프레저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호르메시스도 알고 있죠. 그죠? 사실상 보면은 되게 많아요, 효과가. 정원사하고 일반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그 정원사들은 뭐예요? 가지치기를 막 해버리죠. 과감하게. 정원사들은.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놔야 정말로 이 나무가 강건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엔티프레저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너무 아까워하고 막
희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뭐 백신 주사, 새학년의 백신 주사, 면역위생에 약간 독성 물질이 주입되는데 호르메시스 현상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엔티프레질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프레자일하게 되는 거고 인간도 프레자일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프레질리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은. 아, 우리는 프레질리스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프레질리스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프레질리스타의 특징. 보지 않는 것이 없다고 간주하고요. 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없다고 간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혜택은 아주 작은데 눈에 띄지 않는 잠재적인 부작용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자, 의료계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의료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병원에서 그 질병 옮겨가지고 오는 사람들 꽤 많대요. 그 저기 통계적으로 정말로 따지면 저도 뭐 어느 정도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병원 가서 병을 낳으려고 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잠재적인 자연 치유력을 또 과잉 진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치유력을 막 부정하고 더 프레저일하게 만들죠. 인간의 몸을.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약들, 약물 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 정책. 경제적인 부분들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제정책을 끊임없이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끊임없이 수리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지난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어떻게 됐어요? 정권 동안에 부동산 정책이 거의 한 30번 가까이 됐을 거려 나온 게 결국 더 망쳐버렸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 애들 지적 정서적 발달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일단 일종의 프레질리스타. 대표적인 프레질리스타 미국에서 사코만 프레질리스타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붙였는데 학원만 프레질리스타라고 얘기하거든요. 방과 후에 그냥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운동하는 걸 쫓아다니나 봐요. 네, 부모들이. 그래서 사커맘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사커맘 프레질리스타. 방과 후 활동을 따른 열성 엄마들이죠. 그래도 학원만보단 낫네요. 아이들 삶에서 시행착오를 제거하고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지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멍청이로 만들어진 엄마라고 얘기해요. 그냥 모든 걸 다 지도로 만들어 놓고 그냥 루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일종의 프레질리스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점만 제외하면 컴퓨터와 같죠. 애매한 상황을 부딪히면 당황하고 부동산 정책 위반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고요. 자, 아담 스미스가 왜 시장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담 스미스가 만약에 안티프레저를 알았으면 분명히 안티프레저를 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 그건 어쨌든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거는 흘러가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제 진화도 마찬가지죠.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바로 엔티프레저란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는 거야. 불확실하더라도 그대로 보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한다는 게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장 경제를. 직장인 프레질리스타.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정장맨. 예, 요즘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프레질리스타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제 책에 써놓은 얘기인데, 우리 생활을 무작위성, 혼란, 모험, 불확실성, 자기 발견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양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미지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추구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엔티프레저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하고 맞붙어서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은, 우리 스타트업이 하는 게 뭐예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거든요. 예. 그 미지의 세계를 엔티프레저하게 생각하면 그냥 바람을 맞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 무작위성 있어요. 있지만 그걸 뭐 체계적으로 제거한다고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엔티프레저한 엔트러프러너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 이제 엔티프레저, 왜 우리는 엔티프레저를 싫어할 것까지 얘기했죠. 예. 뭐, 프레질리스타 하니까 그래요,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프레질리스타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 많은 부분들이. 그거를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자, 그러면, 좋아. 그럼 프레자일을 어떻게 우리는 탐지해야 돼? 블랙스완 오기 전에 프레자일이라도 이게 프레자일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떤 팁이라도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 토픽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건데요. 자, 유대문헌 다시 나옵니다. 우리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참 되게 식견가더라고요. 정말 아는 게 많아요. 막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만큼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겠죠. 유대문헌 찬양의 노래 주석에서 근동 지역의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내미가 무지하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참다 못해가지고 정말로 큰 사고를 한번 쳤나 봐요. 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앞에 바위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 난 너 저걸로 찍어 죽일 거야. 죽인다는 얘기 아니고 저걸로 찍어버릴 거야, 너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인데. 이제 누그러진 거야. 이제 누그러지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제 왕이 이미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신하들 다 들어놓은 상황에서, 이거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 신하가 그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저 바위를 쪼개가지고 한 1000개로 쪼개서 그 하나씩 해가지고 1000번을 던지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1000개의 돌멩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바위로 찍어버리겠다라는 걸 갖다가 그 바위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 하나씩 던져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좀 우습지도 않은 얘기 같지만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러면은 전혀 뭐 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1000개로 쪼갰어도 어쨌든 간에 바위로 찍은 것보다는 해가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선형성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선형성 효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은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 비선형성을 잘 이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게 바로 비선형성이에요. 이게 함이거든요. 피해. 그리고 사이즈 오브 스톤이에요. 비선형이죠. 스톤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피해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훨씬 적어지죠. 선형이 아니죠. 비선형성. 1000개의 돌멩이 사건이 바로 비선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선형성이 바로
우리가 모든 유기체 반응이 직선의 형태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직선의 형태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의 복용을 2배, 3배로 늘린다고 더 좋아지나요? 2배, 3배 더 좋아지나요? 전혀 안 그렇죠.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머리에 2kg짜리 돌멩이를 던지는 거하고 1kg짜리 돌멩이 던지는 거하고 0.5kg짜리 돌멩이 0.2kg짜리 돌멩이 던지는 거하고 피해가 그만큼 그 비례만큼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서 2kg로 던진 거와 1kg 던진 게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나요? 아니죠. 피해가 더 나죠. 더 크게 나죠. 0.2kg짜리 돌멩이로 예를 들어서 10번 던진 거하고 2kg짜리 돌멩이 한 번 던진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선형성을 내는 거. 5배가 넘는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자일한 대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이제 비선형성에서 이제 뭐 아까 같이 그런 돌멩이도 있었고 시속 50km로 벽에 부딪히는 거하고 5km하고 10번 부딪히는 거하고 뭐가 더 충격이 커요? 당연히 50km로 하는 게 충격이 훨씬 더 크겠죠. 뭐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엔티프레저란 대상은 또 달라요. 이것도 비선형성이거든, 당연히. 여러분 바벨 혹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바벨을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kg짜리 드는 거 한 번 드는 거와 아니 뭐 보통 실제로 운동할 때 보면 100kg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10번 드는 거하고 50kg짜리를 갖다가 20번 드는 거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그만큼 자기의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는 100kg짜리를 10번 드는 게 훨씬 더 근육 생성에 훨씬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개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5kg, 10kg짜리 100번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티프레저라는 현상에서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것도 개인을 얻게 되는 것도 그만큼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 혁신 기술들 여러분이 잘 아는 무어의 법칙, 그리고 버터스 로, 그리고 크라이더스 로, 이거 선형이 아니잖아요. 이 법칙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프로세싱 파워는 18개월 주기로 더블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피드는 매 9개월마다 더블이 되는 거고, 크라이더스 로는 스토리지 캐파시티가 13개월마다 더블이 되는 거고,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비선형성이 나옵니다. 예. 혁신 기술도 바로 엔티프레저란 이런 쪽으로 비선형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뭐 볼록성 효과라고 해요. 양의 볼록성. 바벨 운동의 효과가 바로 엔티프레저, 양의 볼록성. 포지티브한 쪽에 그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음의 볼록성은 아까 같이 이제 1000개의 돌멩이 사건. 이게 프레자일한 형태에서 이렇게 비선형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자, 볼까요? 포지티브한 것들은 엔티프레저한 거예요. 자, 페인은 좀 있어도 개인이 크게 되는 거죠. 이건 포지티브한 부분이에요. 근데 프레저일한 부분, 프레저일한 부분은 조그마한 개인 얻으려고 나중에는 블랙스완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두 가지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객 이쪽 엔티프레저라는 현상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우리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J커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스타트업에서 J커브를 그리려고 이제 많이 하고 있죠. J커브하고 비슷한 바로 엔티프레저라는 현상.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블랙스완, 여러분 이제 비선형성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블랙스완을 탐지하면 돼요. 어디서? 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제가 어제도 김포공항을 갔다, 어제 월요일 날이었죠. 아침 새벽에 저희 그 장인어른 모시고 새벽에 이제 김포공항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세상에 6시 40분에 출발을 했는데 2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정말 용이 내서요. 자, 교통이 그래요. 뉴욕의 교통, 서울의 교통도 마찬가지. 아침에 김포공항까지 걸리는 시간 5시에 출발하는 거와 6시 출발하는 거와 그 다음에 7시 출발하는 거 이걸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6시 출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교통 흐름이 괜찮아요. 차량 대수, 도로의 차량 대수.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늘어나죠. 어떻게 늘어나냐? 어느 순간부터는 차량이 10% 증가하면 소요 시간이 50%가 늘어나죠. 시간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20%더 증가하면 소요 시간이 100%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차량의 길에 있는 차량의 대수예요. 예, 차량의 대수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그 순간부터 갑자기 확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블랙스완 탐지할 때 프레자일의 위치가 어디에서 보면 돼요? 여기쯤에서 탐지를 하면 됩니다. 꺾어지고 있네 하는데 이게 꺾어지는 게 선형적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죠. 비선형적으로 꺾어진다 생각하고 블랙스완을 저렇게 탐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경제 영역이 특히 많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딱 피면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처럼 그런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순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금리 올리면서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1차, 2차, 3차 재감염이 계속 일어났었죠.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하고 재감염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막는다고 막아요. 근데 2차가 그냥 금방 또 생기죠. 제대로 막은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냥 땜빵을 한 거죠. 땜빵을 했더니 2차 감염이 또 생긴 거고, 그리고 또 학습 효과가 일어날 만 했는데 그래도 또 3차 효과가 또 3차 재감염이 또 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났어요. 네. 그냥 거기서 땜빵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렇게 비선형성으로 됐을 때는 근원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선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비선형적인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비선형적으로 꺾일 때 그때 블랙스완을 탐지하면 돼요. 그때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전후로 해서 블랙스완을 이제부터는 죽었다. 한 2시간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피하려면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블랙스완을 탐지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짜내기입니다. 스퀴즈라는 거거든요. 스퀴즈, 짜내기. 이 대표적인 이 사람,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스퀴즈 얘기를 했어요. 짜내기. 짜내기가 뭐냐면 한 가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비용과는 무관하게 그 방법을 당장 실행해야 될 때가 바로 짜내기 할 때. 그때가 블랙스완 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딱 한두 가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블랙스완 징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레자일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바로 짜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제 그 영국에서 저걸 하게 되는, 아니지,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가서 이제 중요한 뭐 본인이 연사로서 이제 거기 가서 뭐 학회 가가지고 뭐 얘기할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싼 티켓을 얻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거기 영국 공항 이름이 히드로 공항인가요? 네,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경유하는 티켓을 얻었어요. 한 몇백 불 쌌나 봐요. 거기 가는 게, 미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경유해서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얻었어요. 얻었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전날 눈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죠. 그래가 어떻게 해요? 기존에 충분히 그 직항, 프랑크푸르트 직항 티켓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불에 살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다음날 꼭 가야 되는데 몇 배를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바로 짜내기, 스퀴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짜내기.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그 프레자일 그래프하고 그 비선형성 그래프하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제롬 캐리엘이라는 트레이더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저 사람이 2008년도 1월 21일 날 700억 달러 주식을 영가로 시장에 이제 내놔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벌어졌냐면 이 제롬 캐리엘이라는 트레이더가 부정행위를 일으켰나 봐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를 일으켜가지고 700억 달러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발견이 돼서 월요일 날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700억 달러면 얼마예요? 원으로 따지면 여러분 700억 달러면요 90조예요. 90조. 그러니까 그 영가 판매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월요일 날 이걸 내놓은 거죠. 내놓아가고 결국 60억 달러 손실이 발생을 한 케이스가 바로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제롬 캐리엘 사건이거든요. 네, 뭐 구체적인 내막은 왜 저도 잘 몰라요. 그 세계 그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 어쨌든 저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예,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걸 영가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억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발생하면서 처분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 하나, 트레이더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의 규모를 갖다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트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투기를 70억까지만 맥시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딱 해놨으면 70억 정도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 그래프예요. 70억뿐만 아니라 200억까지도 큰 손실이 없어요. 근데 300억이 넘어가 버리면 비선형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그렇게 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현상이 가끔 한 번씩 벌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블랙스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네. 짜내기가 일어났을 때가 바로 블랙스완의 전조 증상이다. 블랙스완을 그나마 조금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짜내기가 많이 생길 때. 아까 프레자일의 위치, 그 다음에 짜내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든 짜내기든 프레자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면 블랙스완을 뭐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해서 예방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블랙스완을 예측하고 조금이라도 갈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반대로 이거는 블랙스완은 프레자일한 형태가 뚝 떨어지는 거죠. 반대가 있어요. 개인이 큰 게 있어요. 개인이 큰 게 뭐냐면 이런 비선형성과
짜내기를 알게 되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 활용하면 됩니다.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엔티프레절에서 비선형성으로 여러분이 효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기회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WO 아세요? 기억나세요?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그게 바로 일종의 오퍼튜니티 부분인데 그게 일종의 엔티프레절의 비선형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장 평소에는 비슷한데 가장 우리 상품이나 우리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할 때를 딱 알아채서 그거를 파악하는 거. 우리 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였죠. 네, 그거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일종의 그 엔티프레절한 상황에서 비선형성을 비즈니스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엔티프레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프레자일, 레질리언스, 엔티프레절의 개념 같이 묶어서 설명해 봤고요. 우리가 왜 엔티프레절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왜 프레자일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나마 또 프레자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엔티프레저를 해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프레자일 탐지까지 했으니까 이제 엔티프레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엔티프레저를 하게 갈 수 있을까를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